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희의 논, 정준희입니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기존의 언론 권력을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의 표현 자유 수준을 현격히 높여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죄의식조차 없는 혐오와 차별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고 개인과 단체 그리고 사회를 아주 심각한 정보 혼란 상태, 신뢰 상실 상태로 이끄는 의도적 거짓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만들어져 퍼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대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표현의 자유 원칙이 심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을 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떠받드는 것도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허무는 것 역시 대단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정준희의 논은 바로 그런 무책임한 표현에 관한 겁니다. 정준희의 논 73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논점은 오랜만에 다른 나라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공영방송사 BBC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2024년 미국 대선 일주일 전, 즉 2024년 10월 28일에 방영된 BBC의 특집 다큐멘터리로요. 트럼프, A Second Chance, 즉 트럼프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까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트럼프 측은 2021년 1월 6일 BBC가 자신이 한 연설을 짜깁기에 왜곡했다며 B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 트럼프가 의사당으로 가자라고 한 후 Fight like hell, 즉 필사적으로 싸우자고 말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당일 발생한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이 대선에 패배한 채 승복하지 않았던 트럼프의 이런 선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상을 남긴 거죠. 이 연설 장면 이후에 지지자들이 깃발을 들고 의사당으로 진격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사건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방송된 트럼프의 발언은 본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분으로 각각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즉 의사당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의 본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연설이 끝나면 우리는 의사당으로 향할 것이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감한 상하원 의원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두 번째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필사적으로 싸우자라고 편집됐던 말의 본래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로 보자면 BBC가 이렇게 잘라서 이어붙인 편집 내용이 너무 단순화된 면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상하거나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 같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 두 발언 사이에는 54분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걸 마치 한 번에 쭉 한 말처럼 편집한 것을 트럼프는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트럼프가 자신의 소송의 근거로 삼는 건 자신이 평화적으로 싸우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실제 내용을 그럼 옮기면 이렇습니다. 저는 압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곧 의사당 건물로 행진하여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이 발언은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일 실제 했던 연설이 무척 길지만
트럼프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된 부분을 묵자면 의사당을 향해 함께 가자,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자, 우리가 죽도록 투쟁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BBC가 마치 의사당으로 가서 죽도록 싸우자라고 선동한 것처럼 했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다음 의사당으로 몰려가 폭동을 벌였다고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걸 문제 삼았을 당시만 해도 BBC는 자신들이 했던 편집에 아주 큰 문제가 있진 않다고 답했습니다. 편집 결과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자신들의 내용물 제작 방침을 근본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라는 거였죠. 그러나 트럼프가 절대로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소송까지 예고하자 BBC의 팀 데이비 사장과 보도 책임자인 데보라 터네스가 11월 9일자로 사임했습니다.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BBC의 공정성 전부를 부정하도록 둘 수는 없기에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누굽니까? 미국 언론을 상대로도 수천억 원대 소송전을 벌여서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받아낸 이력이 있는 사람이죠. 트럼프는 플로리다 연방지법에 총 15조 원대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문제 삼았는데요. 명예훼손에 관해서 50억 달러, 그리고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라면서 50억 달러, 합쳐서 총 100억 달러로 우리 돈 15조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것은 영국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 시한을 막 넘겨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논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의 이 소송이 정당하며 이 정도의 엄청난 배상금을 BBC가 물어야 한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트럼프의 소송은 어느 정도 정당하지만 그 정도 금액까지 물리는 건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애초에 BBC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은 아니며 트럼프가 일부러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BBC가 발표한 입장은 해당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방영된 적이 없고 미국 내에서 시청 가능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도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장을 접수시킨 플로리다의 유권자들이 이것을 시청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서 원인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꽤 타당한 입장이긴 한데요. 윤리적으로까지 올바른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BBC가 수조 원대 배상을 해야 할 만큼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역시 내심은 그 정도 배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과거에도 여러 번 그랬듯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게 강한 경고와 압박을 가하면서 다른 한편은 이것을 빌미로 적당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꽉 먹고 알 먹고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 안에서는 그게 먹혔을지 몰라도 영국에게까지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안에서 그게 먹힌 건 미국의 소송 비용이 워낙 비싸서이기도 하고 압박을 가한 미디어 기업들이 모두 취약한 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에 대한 허가권을 주인 미국 정부가 이런 소송들을 빌미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차라리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을 안겨주고서라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자 싶었던 거죠. 조건이 다른 영국 공영방송 BBC에게 이 전략이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BBC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트럼프는 평화적이고 애국적으로라는 말을 슬쩍 삽입해서 이미 자신이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 놨고요. 그 결과 지지자들만 폭동의 주범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BBC는 이 트럼프의 간교한 전략을 감안해서 애초에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는 있었던 거죠.
즉 트럼프의 발언을 짜깁기 하는 과정에 이런 공격의 빌미를 남겨놓았던 게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트럼프의 발언과 의회 습격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편집한 것에는 무리수가 좀 있었고요. 당연히 책임을 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 트럼프 역시 미국 의회에서 발생한 폭동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선거 탓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윤 어게인 세력이 신나게 외치는 그 Stop the Steal이란 말, 즉 선거 결과를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라는 구호를 통해서 트럼프 지지자들로 하여금 내란을 시도하게끔 여러 차례 선동한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 1월 6일의 그 집회와 트럼프의 연설은 물론 그 이전부터도 쭉 그런 선동들이 있었죠. 따라서 비록 해당 연설 직후에 지지자들이 그 말대로 의사당을 습격한 것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두 가지 연관된 사건이라고는 해도 트럼프는 책임이 없고 BBC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솔직히 우습죠. BBC는 사장과 보도 책임자 사임을 통해 일단 윤리적 책임을 졌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자신들의 편집 방식에 대해서 재고해보는 조치를 취하여야겠죠. 근데 반대로 트럼프는 특검에 의해 형사 기소를 당했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 취임 직후 폭동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일괄 사면했죠. 일반 범죄도 아니라 내란 범죄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BBC에게 15조 원대의 손해배상 협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렵죠. 자, 이렇게 거대 권력이 연계된 언론 보도에는 참으로 복잡한 사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로지 100%의 진실만을 보도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요.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도 사람마다 무척 다릅니다. 언론이 자신의 보도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을 지고 권력자는 자신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자제와 관용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시될 수 있는 사안에 관련해서만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바람직하고 좋은 쪽으로 흐르지 않기 일쑤죠. 과연 권력과 언론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진실 판단과 그것에 근거를 두어서 적정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 일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걸까요? 논객 여러분도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 군인들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고, 그거를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들만 볼 수 있는 택티컬한 기술로 이제 제지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다른 부대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안기현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이제 덩치가 큰 이제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걸 시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고. 오늘의 두 번째 논은 안규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건입니다. 안규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월 15일자로 김현태 전 육군 707 특수단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김 전 단장이 지난 9일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재판에서 보시다시피 안 부대변인에 대해 아주 이상한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한 겁니다. 안 부대변인은 12월 3일 불법 계엄 당시 총기를 들었던 군인과 대치한 장면으로 잘 알려졌죠. 그런데 김현태 전 단장은 이것이 연출된 모습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고 말했고요.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크리티컬한 기술이 도대체 뭘까요?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했다고도 주장했죠. 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 안 부대변인은 지난 11일에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현태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일갈한 후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떤 계산도 없이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 김현태의 주장은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은 알려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죠. 그리고는 15일 김현태 전 부단장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접수한 거죠. 김현태 허위 증언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즉시 보도돼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면서 안 부대변인이 마치 내란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치인 내지 국민을 기만한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게 했고 언론인과 대변인으로서 쌓아온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그 결과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소송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김현태의 허위 증언 이후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 등은 이것을 근거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반복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 절차를 통해 일단 문제를 차단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김현태의 법정 주장이 보도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고 이것을 저지하는 시민에게 총을 들이민 것에 항의하는 행동이 총기 탈취 시도로 둔갑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전문가만 할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을 썼다고까지 주장하는 건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디가드를 대동해서 사전에 준비도 했고 촬영을 위한 화장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건 이 단순히 누군가의 말을 옮기는 것을 넘어서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담긴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란을 무마하기 위해 대단히 악의적으로 지어낸 발언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이 그 말을 옮겼다는 당사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저는 의심스러운데요. 혹여 만약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말을 듣고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일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거짓임을 뻔히 알고서도 발언을 옮긴 거거나 아예 명예훼손 및 기타의 위증 의도를 품고 그것도 법정에서 한 작심 발언이기에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을 최대한으로 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명예훼손도 아니라 내란을 무마하기 위한 악의적 거짓이고 그것도 법정에서 행해진 막중한 무게를 가진 증언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논점을 계기로 해서 최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정확히 말하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조항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간략히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불법 정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이거나 허위 조작 정보라고 판명되면 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허위 정보는 전부 혹은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포함할 경우이고요. 허위 조작 정보는 허위 정보들 가운데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할 정보일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즉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통할 수 없게 됩니다. 단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허위이거나 허위 조작 정보까지는 아니어도 혐오의 표현일 경우 이것을 불법 정보로 분류해서 규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가 바로 그런 혐오 정보인 거고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유통되었을 경우에 제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독자 수나 조회수 등 규모가 큰 유통자가 이런 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는 손해구의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이른바 징벌성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나 언론단체,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하거나 적어도 수기를 좀 더 거쳐서 위헌적일 수 있는 요소와 과잉한 규제 요소 등을 다듬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를 필요까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공익 목적에서 전달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허위가 포함된 정보라면 면책이 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될 허위 정보 및 허위 조작 정보의 범위가 아직까지 너무 넓고 느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익성이라든가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기본적으로 유포자에게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야기됩니다. 이 경우 저와 같은 논이나 뉴스공장이나 매불쇼나 또는 기타의 극우 유튜버나 모든 것들도 자신들이 공익 목적으로 했고 해야 할 의도가 없었다는 걸 매 소송마다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이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차별금지법과 같은 보편적인 수준의 입법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이것을 개별의 법들,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수용해내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법리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이 징벌성을 가해야 할 조건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불분명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트럼프가 BBC에 가하는 압박과 같은 일이 이 법 제정 이후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자에 의한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현재 개정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장치가 불분명합니다. 물론 법안에 관련된 논의 끝에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즉 소송이 진행돼서 법원이 접수한 이후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 조항이 포함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것대로 잘 작동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도요. 그때 권력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를 정하기도 여의치는 않죠. 예컨대 안기령 부대변인에 대해서 김현태 전 단장이 발설한 내용은 민형사상으로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바처럼 저는 징벌성까지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걸 퍼뜨리는 이들조차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안 부대변인은 권력자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권력자라고 만약에 보고 권력자가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만약에 만든다면 개인 자격에서 징벌성을 제외한 현재와 같은 민형사상 소송을 할 길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처럼 그걸 이용하면 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한다는 게 말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깊고 전문적인 고민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은 제가 갖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만 밝히고 이 논의는 좀 더 성숙된 논의가 필요한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합니다. 저는 허위 정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제재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건에 한해서만 제재해야 하고 그 방법은 상당 부분 지금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첨가한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이 단순히 해를 가할 의도만으로 규정되는 건 여러모로 한계가 많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차벌과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더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법을 먼저 만들기 위한 논의를 선행하고 그 법 이후에 나머지 법들을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징벌성을 도입하는 거 필요하기는 하지만 징벌성이라는 건 여전히 아주 제한적인 사례에 한해서 본보기로 적용하고 그게 교훈이 돼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인 까닭에 그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를 세밀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언론뿐 아니라 유튜버 그리고 일반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과연 대기업이라든가 권력자들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처럼 압도적인 소송 능력을 가진 이들이 그것을 유죄로 만들건 무죄로 만들건 전략적 관점에서 이른바 봉쇄 소송을 남발할 그것을 막을 장치가 이 법안 안에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도입되고 난 후 우리 각자를 상대로 한 엄청난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고 그 경우에 개개인들은 이것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따라서 그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다만 원천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만 밝히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슬며시 숟가락 얹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정보 환경이 이렇게까지 방치되는 게 정말 옳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과거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서 자율규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던 몇 년 전의 그 주체들은 지난 몇 년간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당신들은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행했던 그 숱한 언론 탄압과 방통심의위원회를 이용해서 벌였던 끔찍한 만행부터 반성하고 오십시오. 악어는 먹이를 씹을 때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흐른다고 하죠. 그래서 거짓된 눈물, 위선적 행위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해제 닷새 뒤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꽤나 반성하는 듯한 모습으로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게 나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다 라고 주장하고 반성하는 척했습니다. 그랬던 그는 채 2달이 되지 않아서 말을 바꿉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번복했고요. 인원 포박용으로 챙겼다던 케이블 타이 역시 문을 잠그려고 했던 거였다고 말을 바꿉니다. 또 대원들은 피해자,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해놓고선 김현태 자신은 해외 파병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그가 흘린 악어의 눈물은 이런 적반하장을 위한 쇼에 불과했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라던 김현태의 말은 잠시간 모면한 다음 다른 먹잇감을 찾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또 BBC에 15조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트럼프도 참 악마적인 인물이죠.
최근 총격으로 사망한 영화감독 로브 라이너와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 부부를 두고 그가 소셜미디어로 써낸 말들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라이너 부부의 사인은 트럼프 집착 증후군이라면서 보도에 따르면 그는 완고하고 치유 불가능한 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타인에게 분노를 유발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적었던 겁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트럼프가 선거 패배를 부정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해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의회 폭동을 일으킨 데 일조한 것도 표현의 자유이며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BBC는 15조 원의 책임을 져야 마땅한 걸까요? 어떤 표현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의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주재 논 73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